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사상 가장 진기하고 재밌고 흥미로운 여정이 있는 두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구마라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즙은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의 가장 큰 획을 그은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들어라 그러면 구마라즙. 그리고 왜 그런 게 있어요. 고흐의 작품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는 작가가 비극적이면 훨씬 더 이 작품에 대한 우리가 평가라든지, 물론 작품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만 작가에 대한 이게 투영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렸다니, 이렇게 스토리가 있을수록 더 매력적인 인물이 돼요. 구마라즙도 그런 인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제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비극적인 인물이고요. 구마라즙은 그렇게까지 비극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이 하나의 스님을 위해서, 한 분의 스님을 위해서 두 나라가 멸망하는 아주 진기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대처승? 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기한 스토리들이 아무튼 막 무진장 있는 분이 이 구마라즙이에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참 저도 일찍부터 하고 싶었으나 아깝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까 싶은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진짜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대 하면 전국시대, 춘추전국 시대 할 때 그 전국 시대, 그리고 이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짧게 막장인 시대가 나중에 이제 송나라, 건국 직전에 있는 당나라에서 송나라 교체기에 있는 이제 5대 십국 시대, 뭐 이렇게 하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별의별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까지 얽혀 있어서 진짜 흥미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삼국지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불교가 전혀 중국에 없다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교예요. 이것만 갖고 됐는데, 불교가 몇백 년 정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체계를 잡아야 되고 이걸 나눠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걸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뒤죽박죽된 상태가 되니까. 그걸 했던 사람이 도안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도안이에요. 그 사람이 기틀을 만드는 거죠. 기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도안이라고 하시는 분의 연대를 한번 봐보세요. 300년에서 300년 후반을 지금 사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다음 세대 인물이 구마라즙입니다. 구마라즙입니다. 약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도안이 터전을 다 닦는 거고, 그 밑에서 이제 강북에는 구마라즙, 강남에는 전에 계속 사이드 메뉴 비슷하게 나왔던 해원 스님이 있습니다. 당신 주류로는 잘 안 나왔었고, 이 사람 관련해서 나왔고, 뭐 사문불경 왕자로 해서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왔던 그 강남의 해원 스님. 그래서 강북의 구마라즙하고 강남의 해원 스님은 사실 비슷한 활동 시기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 역사를 얘기하면 자장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라시대 말에, 그러니까 삼국 신라시대 말에 자장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터전을 다 닦습니다. 그러니까 도안 스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의상원효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의상원효가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터전이 안 다져지면 이런 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불에 얘기하면 기초공사하는 사람. 그래서 의식이라든지 절 안에서 어떤 행동 규범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전 목록이라든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들을 쫙 제시해서 틀을 만드는 게 도안 스님이에요. 도안 스님. 도안 스님 별명이 인수보살이라고, 전에 칠도인이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얼굴이 검었다. 그리고 팔꿈치에 무슨 글자 같은 게 있대, 이 양반이. 몰라, 이렇게 보면 뭐가 있는가 봐. 그래서 손에 도장이 찍혀 있대. 여기 팔꿈치에 도장이 있어. 그래서 인수보살이에요. 그런데 저 양반이
이 언제 이제 도안 스님이 중국 불교의 1인자로 이제 올라가냐면 불도징 제자가 도안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도안이 언제 이제 주류가 되냐면 전진의 북견이라는 사람. 혹시 북견 들어보셨어요? 북견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국불교사에 나와요. 한국불교사가 아니고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북견이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주는 사람이죠. 372년에 고구려의 불교 전례, 순도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저희 북견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이름이 전진이에요. 제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중국이 남북조로 갈려 있는 거고 남쪽에는 육조시대, 오, 동진, 송제, 양진. 그 다음에 북쪽에는 선비, 흉노, 갈저강. 선비족, 흉노족, 갈저강. 이 5개의 북방 유목민들이 하, 성한, 이조, 삼진, 사연, 오량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나라를 막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때 저 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런 캐릭터들이 글쎄 몇 명이나 있으려나. 나중에 이제 양무제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게 이 양나라예요. 양무제, 달마대사 나오는 그 양무제. 이 양무제랑 어떻게 보면 저 북견이라는 사람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당신이 나라를 최고 전성기까지 끌어올려. 그리고 자기가 문을 닫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자수성가해서 회사를 재벌로 만들었어. 내가 말아먹어. 보통은 내가 끌어올리면 내 밑에서 말아먹어. 이해가 되죠? 진시황 같은 경우는 있어요. 진시황은 그렇게 올려놓았는데 그 다음 황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가능해. 수나라도 그런 거예요. 수양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문제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수양제가 이렇게 말아먹는 가능해요. 우리나라 재벌 역사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가 지금 뭐 IMF 때 이렇게 갔죠. 2대 만에 간 거예요. 가능해. 근데 자기가 우리나라에도 있네. 김우중 회장님. 이해가 됩니까? 그런 캐릭터예요. 김우중 회장님이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문까지 닫았지. 당신이. 이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불교가 번성하니까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여기를 저 전진이 통일합니다. 이제 통일합니다. 그래서 저 북견이라는 분이 20살에 자기 사촌을 제끼고 반정을 저건 봐도 진짜 잘 이해도 잘 안 돼요. 저기 이제 전진의 3대 황제인데 나라가 창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으면 그 세력 강한 사람들이 다 살아있게 마련이거든요. 조선 초기라고 생각해봐요. 네, 조선 초기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2대 만에 저 양반이 사촌을 정변으로 날리는 거예요. 아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방원보다 더 심한 거죠. 그때 나이가 20살이에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과단성이 있는 행동을 어떻게 20살에 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하고 과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재상을 잘 뒀거든요. 재상들이 다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참모가 그때 왕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맞춰가지고 위해를 싹쓸이를 합니다. 싹쓸이를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남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동진이 있었어요. 동진이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를 깨트리면 이제 천하통일이죠. 이제 한타 싸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동진을 깨기 위해서 한번 싸움이 일어나는 게 양양성 함락입니다. 379년에 있었던 양양성. 양양성이 어디냐면 동진에서 동진 영토예요. 이쪽으로 이제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한국 지도로 얘기하면 충주 같은 데입니다. 거기를 딱 뺏기는 순간 대세가 확 기울어요. 옛날에 충주가 중원경이거든요. 충주 어딘지 아시죠? 그 정도를 장악해버리면 이게
위에서 내려오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요 충지 하나를 딱. 그래서 양양성을 10만 군데로 깨는 거예요. 저 10만 군데로 양양성을 깨고 나서 얻은 게 도안이죠.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사해습착치, 뭐 미천석도안 뭐 이러면서 내가 양양성을 10만 군데로 깨고 나서 한 사람 반을 얻었다. 그 한 사람이 도안과 그다음에 반쪽 0.5가 습착치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괜찮은 사람이죠. 사실은 통일을 하려고 전쟁을 하는 거지만 내 전쟁의 목적은 능력 있는 인재를 구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얻어서 천하를 평정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지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물론 아다르고 어다른 정도밖에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저런 분들을 얻을 거야. 그리고 양양성을 함락시키고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의 꽃입니다. 인생의 꽃입니다. 딱 얻고 나서 이제 도안이 거의 어떻게 보면 약간 국사 비슷하게 전체를 이렇게 그리고 저 전진의 부견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불교적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천하를 통일해 보겠다. 그리고 그거는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 거의 비슷하게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저 때는 유교나 무슨 뭐 도교나 이런 것들이 불교의 대거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큰 스님이 어떻게 보면 도안이고 도안이 틀을 짜놨는데 도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도안은 원어를 몰랐다. 그러니까 저게 인도 건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지 오래됐으면 원어를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불교를 하는데 내가 선불교 전공자예요. 저는 실제로 선불교 전공자거든요. 선불교 전공자가 인도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의 어떠한 문자나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것만 갖고 누적된 것만 갖고도 다 할 수 있어. 이해가 되죠? 인도 거 몰라도 돼. 근데 저 때만 해도 인도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계속 경전이 번역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어를 잘 모르면 이게 상당히 좀 이게 어떤 게 옳은지를 정확히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알딸딸한 거죠. 이때 구마라집을 모셔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구마라집은 그 당시에 어디에 지금 있냐면 구자국이 여기가 이제 실크로드가 있고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 쪽이면 이 동네 사람이에요. 이 동네 사람. 그래서 구자국 사람인데 저 양반은 거기서도 막 명성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을 좀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부견이 7만 군대를 동원해서 383년에 여광이라는 자기 밑에 장군에게 야 가서 구마라집 스님을 모셔와라.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한 건 사실 모셔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분이 한 분 어디에 딱 있으면 그 나라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종에 그런 말이 있어요. 뿔 달린 짐승 많을 필요가 없다. 기린 하나면 된다. 기린이 뿔 달린 짐승 중에서 대장입니다. 최고예요. 기린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유니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각이에요. 일각. 뿔이 하나. 뿔이 하나. 그 못 긴 그 동물원 기린 말고 이 뿔이 있는 기린. 그러니까 잡것들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우뚝한 것 딱 하나만 있으면 평정이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삼성 같은 회사가 몇 개만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런 게 몇 개만 있잖아요. 테슬라, 아마존 이런 전 국민이 먹고 삽니다. 전 국민이 먹고 사. 그거 뜯어먹고 그냥 삽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고용 인원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 취직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난 학자, 뛰어난 종교인, 뭐 뛰어난 정치가 한 명이 있으면 나라가 확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구마라집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문화적인 다양성. 그러니까 문화적인 게 쫙 높아지고 거기에 과학적인 게 들어가요. 예전에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 시대에는 인도 문화가 높았기 때문에 인도 문화가 계속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과학이나 이런 것도 같이 섞여서 들어와요. 우리나라로 딱 얘기하면 어느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구한말,
안 그러면 조선시대 말기에 서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학. 그러니까 뭐 망원경, 그다음에 뭐 시계, 달력,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그 당시에 과학이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선교사들이 그런 걸 가지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제 실겁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마라집이 내려가면 이제 문화도 훨씬 발전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것도 이제 번성해서 결국은 그리고 불교적 당위성도 생기는 거죠. 가장 머리 좋은 스님이 나를 지지하면 그러면 이게 쉽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구자국에 얘기를 했더니 구자국에서 노를 합니다. 구마라즙을 보낼 수 없다. 구마라즙을 보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광한테 군대를 파견해서 7만 군대를 파견해서 구자국을 결국 깨트리고 구자국 왕은 죽고 구마라즙이 잡혀와요. 사건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단순히 그건 이제 명분이고 단순히 스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스님 한 분을 어찌하고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중국이 언제나 관심을 보인 거는 서쪽은 관심을 보여요. 서쪽은 관심을 보여요. 동쪽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네, 동쪽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여기 이제 고구려예요. 그 시절에. 우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보입니다. 중국이. 고려 때도 그랬고 조선 때도 그렇고 그냥 조용히 똘마니로만 있으면 절대 뭐라고를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당나라 들어오면 이제 고구려 깨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고구려를 그렇게 힘들게 깨고 나서 중국이 취한 자세는 당나라가 취한 자세는 뭐냐? 포로로 백성들을 잡아서 가는 겁니다. 직접 지배를 안 해요. 지배하지 않는 이유가 지배 비용이 세수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죠. 사람은 적고 여기 물산이 별로 상태가 좀 메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포로나 잡고 그냥 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당나라 때 고구려 깨지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래서 깨지는 거고 그렇게 돈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전쟁을 벌였는가도 이제 얘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서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 그랬을까? 네?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돈이 돼요. 서쪽에 뭔 돈이 됩니까? 실크로드가 있어요. 실크로드. 그러니까 저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만 있으면 저희가 캐시카우 계속 돈이 들어와. 이쪽은 갖고 있으면 광활해. 저거 뭐 목장이야? 뭐 이런 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구려 쪽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 얘기하면 약간 알래스카 같은 분위기. 저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아마 러시아가 알래스카 판 게 가장 큰 요 근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헐게 넘겼겠죠. 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중국은 서쪽에 대해서는 무진장 관심이 있어요. 언제까지? 해상 실크로드가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해상 쪽으로다가 무역 루트가 싹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실크로드는 거의 잊혀진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도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그쪽 노선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덥기만 하고 거기 살기만 힘들고.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아무리 덥고 척박한 땅이라도 돈이 돼? 갑니다. 갑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되고 덥고 척박하기만 해. 버리죠. 버리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 루트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여기는 거의 금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로도 가고 그 다음에 로마로도 가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막 가지고 있으면서 톨게이트에서 통행세만 매기면 돈이 쫙쫙쫙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최고지예요. 뭐 시설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단 그렇게 돈이 많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노리는 놈들이 있지. 저거 내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기술 개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통행세로다가 끝내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노리는 놈이 있으니까 그 돈 중에 일부를 군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자국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명분은 구마라집을 모셔오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저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저기는 필요한 거야.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는 꼭 장악해야 되겠어. 페르시아만 같은 거지. 야, 이거 괜찮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딱 드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셔오게 결국은 되는데, 이제 구마라집 얘기로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이 구마라집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구마라집 뭐 구자국 사람이고, 지금은 쿠차라고 하는데요. 키질에 천불동이 있는 데인데, 저게 좀 애매합니다. 이름이 구마라집이 원래 쟤네 나라 말로는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고, 이게 엄마 이름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빠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구마라염이에요. 엄마 이름이 지바입니다. 이 지바가 이제 약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지바, 이게 아이동자고 어리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게 목숨 숫자예요. 이게 지바가 수로도 번역이 되고 명으로도 번역이 돼요. 이게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본질을 지바라고 하는 거예요. 외도식 이름입니다. 근데 저 엄마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저게 구마라즙의 공주인데, 공주인데 진짜 희한해. 저 아버지는 인도 사람이라는 설도 있는데 아마 구자국 출신일 거예요.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인도에서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구자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후 관계상 구자국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자국의 원래 귀족 출신인데, 신라로 얘기하면 뭐 진골 출신 같은 건데, 인도로 넘어가서 저쪽에서 이제 인도를 살살살 해가지고 인도로 가서 이쪽이 이제 캐시미르라는 지역이에요. 이게 개빈국 뭐 이런데, 여기도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어디냐면 파키스탄 그 옆에가 이제 빈라덴 있던 데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거든요. 스탄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저희가 왜? 딱 봐. 여기도 무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만 잡고 있으면 통행세가 엄청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저희 문명의 교차로예요, 진짜. 땅값 겁나 비싼데. 졸고 있어도 사람들이 왔다. 근데 그냥 두당 얼마씩 매기기만 하면 돼요. 이게 세금만 그냥 매기면 못 통과하고 갈 수가 없어요. 엄청 좋지. 엄청 좋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지. 지금은 별 볼 일 없지. 그러니까 이게 땅값도 시절을 잘 만나야 돼요. 저 때는 뭐 저기는 투자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강남 생각하시면 돼. 사놓기만 하면 끝났어. 인생 끝이야. 그런 터예요. 그런 터.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은데 특징이 뭐냐면 문화가 발전해요. 돈이 많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거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 기반적인 것들이 위로 상향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을까?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돈 없는 사람들이 무슨 놈 문화야. 먹고 살기 바쁜데.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땅강아지나 구워 먹고 땅 따먹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건 하고 있고, 비석치기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지. 무슨 놈은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지. 그런 것만 갖고도 행복했었지. 없으면 그런 거고, 지금은 그러는 거 애들이 뭐 자기 손자가 땅에서 이렇게 흙장난하고, 야 그거 지저분하다. 여러분들은 그거 맛도 보고 했었잖아요. 이게 천일염인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먹어도 보고 뭐 했었던.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게 다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도 발전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로 오고 뭐 인도로 살짝 들어가고, 그래서 그 양반이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귀족 출신들이 출가하는 경우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밀려서 출가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 의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자장 스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천 스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의지로 출가하니까 돈 생각 없고 공부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내가 재벌집,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집 아들인데 나 그거 상속 이런 거 필요 없고 나 공부할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내가 좋은 걸 찾아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출가해서 그 구마라염이라는 사람이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서 이렇게 쫙 다시 돌아온 거야, 그 나라로. 내가 말이야,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지.
일제강점기 때 뭐 와세다 대학을 나왔어요. 뭐 이래갖고 딱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동네 최고 지식인이지. 야, 너네 뭐 게임 내가 가보니까 이제 이러면 벌써 경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딱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이 지바가 20살이었는데 이게 눈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저 양반 진짜 희한한 사람이야.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헬리콥터 마음의 시조고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야, 저런 여자랑 과연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변덕스럽고, 왜냐하면 그때 자기가 20살이었는데 그 구마라 여미 스님인데 저 양반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지식인이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주고, 그다음에 저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최고 지식인이니까 스님이라도 그러면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내가 뭐라고 안 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그걸 뭐라고 안 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붉은 사마귀가 있다. 이 집이 지바거든요. 구마라 지바라고도 하고 구마라 집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지금 지바를 집으로다가 그냥 한 글자로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엄마인데 이름도 되게 웃기지. 아버지하고 엄마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는다는 게 저게 저 동네 풍습이래요. 나 그거 읽으면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요즘 최근에 저런 거 했었잖아요. 성씨. 아버지하고 어머니 성씨를 같이 붙이는 거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야, 이름 붙이면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야, 성씨를 그렇게 붙이면 몇 대만 계속 붙이면 성만 한 20자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 20, 30대 내려가면 성 쓰는데 한 50자를 써야 돼.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야, 네 이름 한 20번 써와. 이러면 이름 쓰다가 1시간 가요. 시험 보려고 야, 이름을 똑바로 써. 이러면 이름 쓰다가 한 5문제는 날아가는 거예요. 성씨 2글자만 붙여도. 이름을 저렇게 붙이면 저거 몇 대만 내려가면 절단 날 것 같은데? 그냥 생각이에요. 우리 맨날 그렇게 쓸데없이 생각하면서 살아. 근데 아무튼 그렇게 붙였대. 근데 이 지바 몸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몸에 붉은 사마귀가 있대. 붉은 사마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붉은 사마귀가 있으면 똑똑하고 귀한 애가 나온대. 몸에 붉은 사마귀 없지.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마귀에다가 주사로 해가지고 빨간 뭐 국물이라도 이렇게 잉크라도 넣어서 한번 시도해봐. 그렇게 해서 붉은 사마귀를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공장이 문을 닫았지. 그러면 사마귀만 있어. 사마귀만 나중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동아시아에서는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쓸데없는 책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보면 눈에 보이는 점이 있으면 다 안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드러나는데 요즘은 보이는 면적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보이는 면적이 별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점이 있으면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네는 붉은 사마귀가 있으면 굉장히 귀한 총명한 놈이 나온대. 그래서 지바 몸에 붉은 점이 있었대. 붉은 사마귀가. 뭔가 대박이 날 거다. 무슨 설총 스토리 같기도 하고. 근데 저게 애를 베니까 실제로 이제 결국 지바가 우겨가지고 애를 베요. 이제 저 구마라염이 이제 속퇴해가지고 애를 베는데 베니까 나는 저 얘기는 불교 경전에는 똑같아요. 그 고승전에도 그렇게 나와. 그런 얘기는 사리불 외에는 없거든요. 어머니가 애를 베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똑똑해졌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애가 들어오니까 이게 워낙 강력하니까 보통은 엄마는 성체고 애는 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기질에 이게 그렇게 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게 충돌하면 사산이 될 수도 있고 유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니 어머니가 강한데 뭐 처음에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얘가 포스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잉태되는 순간 어머니가 바뀌어.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외국어를 하고 머리가 겁나 좋아져요. 그게 사리불 전기에서 나오는데 구마라집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애를 낳았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난 출가를 해야겠다. 야 지금 장난해? 내가 이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야 내가 출가해갖고 스님으로 살고 있었는데 네가 나 좋다고 진장 뭐 중내산에 해가지고 출가 그 내가 너랑 이렇게 됐잖아. 근데 지가 간대. 그러니까 남편이 야 그런 경우가 어딨어. 이런 멍멍이 같은 경우 이런 17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요. 아니 얼마나 황당하겠어. 내가 원래 귀족인데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구마라염이 원래 재상 정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난 그거 안 하고 출가하려고 그래서 공부하고 왔더니 이게 여자가 붙었어. 그래갖고 죽기 살기로 나 아니면 안 된대. 그래서 아유 뭐 사람 하나 건지는 셈 치고 했더니 그래 애 낳았더니 이제 내가 갈게 이렇게. 야 그럼 나는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탄식 투쟁을 해요. 아니 더 웃긴 건 애도 데리고 가요. 이건 내 거니까 내가 갖고 가야지 이러면서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요? 근데 단식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 죽게 생기니까 남편이 이제 그럼 가라고. 그러니까 성격 특이해요. 잡을 때도 특이하고 갈 때도 특이해. 내가 구마라염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 정도 성격이면 보내주는 게 낫다. 저거 못 데리고 산다. 저거 못 데리고 산다. 보통 센 경우가 아니다. 저거 감당 안 된다. 근데 구마라염도 이제 하나 더 낳고 가라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하나 있어요. 동생이 하나 더 있어. 동생은 출가 안 해. 근데 엄마가 출가하고 구마라집이 7살에 출가를 하는데 출가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뭐 머리가 엄청나게 그냥 막 다 외워요. 인간 스캐너. 그래서 대면 막 이렇게 샥 외우는 사람. 전설적인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막 보기만 하면 다 외운대.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외우고 이 엄마가 이게 헬리콥터 맘의 시조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출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계속 얘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요. 9살에. 엄마가 데리고 갑니다. 그게 개빈국 캐시미르 쪽으로 가요. 여기 가서. 그래서 여기서 소승불교를 배워. 소승불교를 배워. 아마 유부 계열일 거예요. 이쪽 지역은 무조건 유부니까. 그래서 반두달다 선생 밑에서 배우는데 저 선생도 재밌어. 나중에 구마라집이 뜨고 난 뒤에 내 제자가 그렇게 대단해요? 이제 구마라집이 완전히 나중에 얘기해. 그렇게 대단해요? 하고 보러 왔다? 그랬다가 선생님 이러면서 제자가 됐대. 야 이게 지금 제가 짧게 얘기해서 그렇지 참 진짜 너무너무 진기한 사연입니다. 그리고 12살에 돌아와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엄마가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구마라집은 대승불교로 전향을 하는 거고 처음에 배울 때는 소승불교를 배웠고 결국은 삼론 쪽 그러니까는 용수의 반야 공관 그거를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아마 못할 겁니다. 구마라집 제자 중에서 승조라는 분이 있는데 중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반야 공사상을 이해한 사람. 굉장히 멋있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35살까지 다 이제 12살에 이 예언을 받는 거예요. 35살까지 얘가 파괴하지 않으면. 우바국다가 누구냐면 아쇼카 왕의 어떻게 보면 왕사나 국사 같은 사람이에요. 아쇼카 왕을 불교로 쫙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제국을 이렇게 관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이렇게 인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멘토지. 아쇼카 왕의 멘토. 그럼 우바국다 같이 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 파괴하지 않으면 이 기록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사실 결국은 나중에 구마라집이 파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괴를 하면 약을 엄청 잘 팔고 공부를 잘하는 법사가 될 거다. 이렇게 돼요.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결국은 구마라즙이 파괴를 해서 법사가 됐다. 스토리는 그렇게 돼요. 근데 저 기록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35살까지인데 이 양반이 파괴하는 때가 언제냐면 383년이거든요. 그러면 야 35살 넘은 거 아니냐? 이게 39살 정도에 파괴하는 거잖아요. 누가 저 얘기를 놨는데 기록을 했는데 40살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잘못 기록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어떤 할배가 날짜 계산을 못 했는갑지. 한 40살에 정도 했으면 딱 맞는데 35살. 아무튼 스토리는 그거예요. 스토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파괴하지 않으면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할 거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되고 여기서 이제 구자국에서 굉장한 명성을 떨치고 저 동네에서 실크로드의 이름이 쫙 퍼집니다. 그리고 실크로드가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야 어디에 뭐 대단한 사람이 있다더라. 야 저쪽에 이번에 방탄 주식에 상정된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퍼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 이름이 떴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도안이고 도안이 저분만 모셔오면 중국 불교가 내가 지금 틀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보완하면서 확 털을 다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부견한테 이제 모셔오십시다. 구마라즙을 모셔오십시다. 저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 도안이 살았을 때 구마라즙이 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마라즙한테 밀립니다. 구마라즙은 뭐 나오는 게 게임이 달라요. 도안급이 아닙니다. 도안도 상당한 천재인데 구마라즙은 거의 뭐 전설급의 천재거든요. 레전드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번역할 때 보면 35종 294권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번역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보다 내가 여기서 1인자야. 그런데 저쪽에 1인자인데 나보다 셀 것 같아. 안 모시고 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발전하는 집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할 것 같으면 모셔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부견이 여광한테 7만 군대 줘서 구자국을 깨트리고 구마라즙을 잡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분은 못 만나요. 이 두 분은 못 만나요. 구마라즙이 제대로 못 옵니다. 중국으로. 한 16년, 17년 동안 저 동네에서 계속 이상한 하류 인생 비슷한 삶을 살게 돼요. 그건 진짜 또 다른 구마라즙 인생의 또 다른 막이에요. 지금까지는 황금기입니다. 여광한테 잡힌 뒤부터 여광은 불교를 별로로 봅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하면서 이제 생체 실험에 돌입하고 사람을 개처럼 굴리는 그게 이제 한 16년, 17년간 돼요.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산 거는 초반 같고 뒤에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초반에 파괴를 합니다. 구마라즙 이전 시대를 고역이라고 합니다. 고역. 그래서 그때 고역이라는 게 뭐냐면 옛고자를 쓰는데 개판 번역 시대. 원칙 없이 그냥 다 각각등 보채로 번역을 하던 시절. 그리고 인도 원전이 통일되어 있으면 그게 혼란이 적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역경원장 스님한테도 동국대 역경원장 스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번역의 원칙을 좀 세워주십시오. 지금 뭐 사리자라고도 하고 사리불이라고도 하고 사리푸타라라고도 하고 즉 이런 식으로 우바제사라고도 하고 책마다 이렇게 다 틀리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돼갖고 굳이 힘들게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들이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고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는 하나면 됩니다. 그거를 누가 기준을 정해주시면 딱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번역하면 번역하는 사람도 단어 선택에서 편하고 그다음에 읽는 사람들도 훨씬 편하죠. 그 원칙을 처음으로 제정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도안.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완성해내는 사람이 구마라집이에요.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똑같은 불교가 전래해도 거기에 가서 좀 오래 있다 보면 내용들이 좀씩 바뀌게 되겠죠. 그 동네 문화에 맞춰서.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중국으로 넘어올 때는 이게 인도께 뭐 여기 것만 넘어오는 게 아니고 넘어오는 길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것도 올 거고 여기 것도 올 거고 여기 것도 이게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지.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보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보면 야 저분은 좀 경상도 억양인데 저분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말이 막 섞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스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만 계속 살지 않고 여기저기 다녔던 사람들이 말이 섞여요. 그렇게 해서 언뜻 보기에는 경상도 억양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경상도 사람들이 볼 때는 자는 경상도가 아니야. 또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면 그걸 알 수가 없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여러 가지들이 버전이 넘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알딸딸한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여기 스님이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여기 스님이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타협이 안 됩니다. 자, 우리 걸로 통일하자. 그러면 여기 스님이 내가 미쳤냐?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우리 걸로 해야지. 뭔 소리야? 우리 게 더 정통이야.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누군가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역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냥 저렇게 가지고 오신 분들이 다 자기식으로 번역하던 시대.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그리고 체계가 안 잡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역의 시대, 구역이 이제 구마라집이 어떤 틀을 딱 정하는 거예요. 후진이라는 이 전진 있잖아요. 이름이 전진이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나라가 후진이에요. 그래, 후진은 그 음악이 나와. 엘리제를 위하여 음악이 나오면 후진이야. 기아를 넣고 엘리제를 위하여 나오면 후진이거든. 그 후진의 국가적인 지원을 얻으니까 어떤 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틀에 의해서 경전을 번역하니까 어떤 기준이 딱 만들어지면서 불교가 확 퍼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의 번역의 특징은 뭐냐면 저 구역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화된 중국 관점을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번역. 중국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한 중국적 사유라고 하는 것에 기반. 물론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그건 번역이 아니지. 그리고 그런 식의 시도들이 원래는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도안에 의해서 극복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 불교사로 얘기하면 격의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도안이 비판적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구마라집 시대에도 그런 것 그렇게 원시적이지는 않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외래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도적인 것들이 중국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해주려고. 근데 현장 때 오면 커피를 커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게 신역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구마라집은 중국 사람이 아닌데도 더 중국식으로 하려고 했었고 현장은 중국 사람인데도 더 어떻게 보면 인도식으로 하려고 했었고 되게 재밌지? 되게 재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겪은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사는 거를 보면 똑같이 겪은 거예요. 최대한 한문이나 이런 걸 써서 번역을 하려고 했었던 게 있고 지금은 그냥 다 언어들이 막 들어오죠. 그래서 아파트 이름만 봐도 아니면 지나가면서 간판만 봐도 저게 영어인지 불어인지 무슨 뭐 이태리 말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족보도 모르겠고 혀는 안 돌아가고 어떤 놈은 게다가 한글도 안 써놓고 그냥 원어로 써놓고 그래서 만날래도 만나지를 못하겠어. 약속 장소를 어디라고 지칭하기도 힘들어.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들. 지금은 그만큼 이 외래 문화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때하고 구마라집 때하고 시절이 다르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게 이제 구역이고 이게 신역이고 이분도 체계적으로 딱 어떤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전을 뭐 엄청나게 번역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광이 이제 383년에 깨는데 저 구자국을 깨거든요. 7만. 구자국이 또 잘못한 게 있어요. 구자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설마 너네가 여기까지 원정을 오겠어? 이런 생각을 했죠. 고구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고구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야 와도 너무 먼 거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작전으로 해서 수나라가 고구려에 계속 들이받고 자기가 갔지요. 얘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좀 달라요. 저 부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패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싹쓸이하고 양양성을 먹을 때까지는 완전 대박이죠. 이 강북에 있습니다. 이 강남에 있는 게 아니라 강북에 이 요충지를 딱 먹고 그리고 자신감이 딱 하니까 야 가서 저 실크로드 쪽 싹 정리하고 구마라 집스님 모셔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저 부견 밑에 재상이 대단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왕맹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부견한테 동진을 공격하지 마라. 강남 정벌은 지금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내가 잘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나는 쟤네가 좀 삐리해야 돼. 쟤네도 잘하면 나도 잘하는데 쟤네도 잘하면 이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요. 그럼 서로 힘만 오사게 드는 거예요. 이게 오지게. 마치 그 기차 레일 가듯이 양쪽으로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양쪽이 이게 다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교훈을 다 조기 교육으로 받았었잖아. 뭘로 받았어요? 군용 모포 위에서 이렇게 화투를 하면서 앞에 손에 든 것도 중요하지만 뒷장도 중요하다. 라는 이런 가르침을 어른들께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잘하지만 상대가 무너져줘야 전쟁이 쉬운 거예요. 고구려도 계속 그렇게 갔지만 나중에 연개소문이 무너지면서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그 아들이 4분이 일어나니까 이게 꺾이는 거거든요. 연개소문이 계속 있으면 뻗었을 수도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 근데 그 왕맹이라는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아직 동진이 우리보다 상태가 매로인 건 맞는데 그래도 쟤를 쉬운 상대는 아니야. 그래서 이게 안정을 해야지. 여기 지금 강북을 다 통일을 했는데 안정을 시키는 게 우선이지 내려갔다가 잘못해 덜컥수에 걸린다.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왕맹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정벌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20살에 왕위를 샥 해가지고 후루룩 짭짭한 뒤에 이렇게 막 쫙쫙쫙 벌렸는데 싹 잘 된 거거든. 근데 거기에 운을 너무 많이 썼지.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잘 돼. 던지면 대박이야 이게 지금. 80년대 주식시장이야. 막 그냥 던지기만 하면 막 다 막 올라가고 있던 시절인 거야. 이게 뭐든지 돼. 그러니까 이게 미친 짓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쟁사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벌려요. 그게 뭐냐면 자 봐보세요. 383년에 여광에게 7만 군대에서 구자국 이거 원정을 보내는 거거든요. 7만을 빼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같은 해에 남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를 동원하냐면 96만인데 이게 90만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100만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7만을 이쪽으로 해서 보냈고 자기가 한 100만을 동원해서 전쟁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왜 이게 미친 짓이라고 그러냐면 전선을 아무리 제국이 강력해도 전선을 2군데씩 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생각만 해도 야 전쟁을 여기다도 하고 여기다도 이런 게 어딨어. 한 군데로 몰아가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남쪽에는 또 저게 강하다고 생각보다 제일 강한 애입니다. 이렇게 하고 재상이 지금 죽었는데 그러니까 기고만장이지. 이제 뭐 지금 내가 불패신하다. 이제는 막 멀티를 막 늘리고 막 모든 사업을 막 문어발로 해도 이건 대마불사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양반이 이제 그 생각이 있는 거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내 살았을 대통령. 이게 욕심이거든. 네.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강북만 갖고도 이 정도 제국이면 이거 엄청난데 진짜 제국급인데 일반 나라가 아니고 이런 생각이 딱 들지만 저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다르지.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전기차만 갖고도 막 야, 대단하다. 도요타보다도 저 회사가 더 주가 가치가 더 높대, 주식 가치가. 그런데 자기는 또 뭐라냐면 스페이스 X라고 그래가지고 우주에다가 막 셀이 막 이렇게 인공위성을 쫙 때리가지고 전 세계를 그 망을 다 건설하겠다. 그리고 화성으로 가겠다. 막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 야, 이거 너무 벌리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 하고 안정하고 이걸 하고 와가지고 동시에 딱딱딱 벌리는데 이러다가 하나가 덜컥수에 물리면 이게 연쇄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다 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끌어들여서 하거든. 그렇게 큰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근데 하나가 딱 터지잖아요. 연쇄로 넘어갑니다. 우리 IMF 때처럼. 도면으로 가거든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요. 사업을 안 해봐서 그래. 마치 제가 사업해본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저도 안 해봤죠. 예. 근데 그냥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자신감도 있고 천재적인 머리가 있으니까 야,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때 이제 운때가 샥 해가지고 꼬꾸라지면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백년간탐 일조진이라고 진짜 한 방에 훅 간다. 그게 이제 운이지. 일론 머스크는 운이 있는가? 부견은 운이 없었습니다. 부견은 운이 없었습니다. 2개 벌린 것까지는 괜찮았어. 그리고 병력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96만인데 강남에 동지인이라는 나라는 군사가 8만이에요. 야, 이거 딱 봐도 경기 안 되지. 그런데 이 강남은 늘상 버티는 방법이 있어요.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치를 하고 이게 큰 강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다가 비수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비수대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쟁입니다. 96만이 8만한테 깨졌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전쟁이겠어. 저거보다 전쟁 규모가 큰 게 우리나라 고수 전쟁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살수대섭 때 그때 100만이 넘게 깨지거든요. 그거 외에는 근데 저 중국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전쟁은 이게 가장 큰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역사적으로 있는 뭐 저기 삼국지의 적벽대전 뭐 100만 이런 건 다 구랍니다. 그런 건 정사삼국지에 있는 게 아니고 삼국지 연의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인 거고 정사삼국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전쟁을 하러 이렇게 한 번씩 갔다가 아닌 게 배 이래갖고 이 산이 아닌가 이러고 그냥 왔다는 정도가 다예요. 없어. 그 삼국지 연구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관중이 거기다가 강력한 구라를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구라를 쳐도 돼. 뭐가 있었어 이러면 구라치기가 어려운데 이게 뭐 대빨이나 쳐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100만이 아니고 한 억만으로 해도 뭐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 사람들이 100만 하는데 100만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많다는 대충 의미라고 보시면 돼. 진짜 100만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구라를 칩니다. 그래야 이제 상대가 이제 쫄이거든.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게 기선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전은 아무 필요가 없고 예전에 이렇게 무대뽀로 싸울 때는 사기 진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강남의 영웅이 저 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회계산에 살던 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진짜 웃긴다. 저 현악. 어떻게 보면 저 강남에 있었으니까 청담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알딸딸한 은자 같은 사람이에요. 초들어 왔는데 저 강남 저 되게 재밌어요. 저 이제 강남 문화인데 아니 전쟁이 나면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실전하는 사람들한테 딱 맡게 될 거 아니에요? 은자한테 맡긴다니까. 중림치령 같은 사람이야. 저 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림치령 같은 사람이야. 자기 조카인 사연이라는 사람을 대장군으로 이렇게 딱 낙하산으로 앉히고 놀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쪽에서 96만이 쳐들어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대지 마라. 모든 계책은 내 가슴 속에 있느니라. 이거 뭐 철학자야. 이게 무슨 전쟁이 터졌다는데 이따위 소리를 해요.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아세요? 바둑 두고 있었어요. 바둑 두고 있었어요. 그래 보고가 와가지고 저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랬더니 요즘 애들이 잘해 이러면서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약간 달라. 근데 왜 특이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저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자체가 강남 문화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좀 뭐 장난해? 그러니까 우리 삼국지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관우 얘기에서도 그건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관우가 뭐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화타가 거기 이렇게 째고 그 독을 긁어내잖아요. 뼈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뭐 긁어내고 이런데 마취를 안 했다 하는데 마취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마취약이 마비산이거든요. 뭐 근데 그때 관우가 이제 마둑 두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다 꼬매놓으니까 다 끝났어요. 이러면서 대마 잡았다는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택이지.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 사안한테 걸려가지고 진짜 덜컥 당하는 겁니다. 근데 작전이 뭐였는지 알아요? 그 유명한 비수대전인데 진짜 진기하다. 너무너무 어이없게 줘요. 96만으로 8만한테 지는 것도 아니 이게 요즘은 무기 중심이기 때문에 군대가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시절이 아니에요. 미국이 무기가 무서운 거지 우리가 군인이 무서운 건 아니잖아. 군인 수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째 안 갈 정도로 많을걸요. 우리는 전시 국가고 국가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부 국방 의무를 지고 있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가서 그래. 우리도 가. 우리 승군이야 승군.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무기의 문제잖아요. 근데 고대 전투는 무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쪽수 문제예요. 대부분. 쪽수가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나온다니까요. 2배 이상의 군사 차이가 나면 작전이 안 먹힌다. 그냥 밀어버리면 쉽게 말해서 힘으로 밀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96만 대 8만이면 대충 생각해봐도 11배에서 12배잖아.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북연 입장에서는 야 가서 밟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때 비수라고 하는 약간 세로 이쪽에 지금 강남에 이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비수라고 하는 이렇게 세로로 한 물이 있어요. 거기에 양쪽이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이쪽에 8만, 저쪽에 90만, 96만 뭐 이렇게 대치. 그때 무슨 작전을 쓰냐면 동진에서 무슨 작전을 쓰냐면 이게 전쟁이 오래 가면 서로 힘드니까 서로 지키는 방식을 쓰지 말고 우리 한타 싸움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랬더니 우리가 비수를 건너갈 테니까 너네가 군사를 좀 물려. 군사를 물려. 그러면 우리가 건너갈 테니까 거기서 한 방에 붙자. 이게 강 놓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느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강을 건너오는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 강 건너에서 군사를 물리고 기다리는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군사를 물리자고 그랬더니 이제 북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밑에 있는 장군들이 군사를 물리는 거는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북연이 자기도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물리는 척하고 쟤네가 건너올 때 다시 진군해서 조지자. 물을 건너다 보면 아무래도 대오가 흔들리게 되고 큰 전쟁은 대오 문제입니다. 대오가 어떻게 갖춰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건너면 사람이 줄 맞춰서 물 건널 수는 없잖아요. 이게 큰 강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배를 타든 뭘 하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갑옷에는 물이 들어가면 몸이 이렇게 움직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판단이 100%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군대를 밀었다가 쟤네가 건너올 때
건너올 때 조지든지 안 그러면 건너와서 대오를 정비할 때 공격하면 경기 끝이에요. 이거. 같은 군세라도 이깁니다. 이거 100%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네가 군대가 너무 많았던 게 문제예요. 군대가 적었으면 됐는데.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야 뒤로 백해. 이제 앞에서 명령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물러나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뒤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져서 물러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앞에가 날아간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앞에서는 작전상 이거는 물러난 거라고 수뇌부들은 알고 판단을 한 건데 이게 너무 머니까 전달이 안 돼요. 가족 오락관 벽과 벽 사이처럼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쳤단다. 도망가는 것만이 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강남에 동진 사람들이 약을 팔아요. 그게 걔네 작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서로 도망가면서 밟아 죽이는 걸로 경기가 끝납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그들끼리 밟아서 경기를 끝내요. 그래서 쟤네가 건너와서 요거를 이렇게 딱 때렸더니 죽었부대. 너무 어이없게. 그런데 죽었는데도 10만이 남았대. 패잔명을 모은 것만 10만이래. 도망가서. 야, 그것만 갖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번 사기가 저렇게 꺾이면 통제를 못합니다. 이게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관에 이제 요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저희 강북이 통일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풍신수기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의 전국시대를 풍신수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는 눌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찢어지는 거거든. 또다시 이제 혼란기로 접어들게 되거든. 마찬가지. 북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눌리고 있었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밑에 이렇게 이제 장군으로 있었던 요장이 야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싹 하면 나 왕할 것 같은데 전체 필요 없고 우리는 전체 필요 없고 일부만 하면 돼. 일부만 하면 돼. 그거를 요장만 생각했겠어? 딴 놈도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요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연을 죽여요. 북연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초대 후진의 임금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임금을 등극하고. 그러니까 어이없게 죽어요. 어이없게 죽어 진짜. 안타깝게 어떻게 보면 천하의 패자가 될 만한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안타깝게 죽어요. 안타깝게 죽고 여기서 지금 한타 싸움에서 진 거잖아. 이때 56세.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나이로 봤을 때는 조급했던 거야. 이때 56세는 이게 지금 언제 죽어도 가능한 정도의 나이예요. 이 시절에는 이거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56세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율곡이나 아니면 신사임당 뭐 47세, 48세 뭐 이렇게 다 돌아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나이로 쳐도 49세 안에 다 대부분 가요. 그러니까 56세.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전체를 통일해서 대업을 이루려고 그리고 저때 56세면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7, 80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연배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뭐 80까지는 좀 그렇고 한 뭐 60대 후반, 70대 정도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판단력이 좀 흐려집니다. 아무리 영민한 사람이라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조급해 하다가 결국 날아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비수대전에서 결국 깨지거든요. 깨지고 나서 용에 의해서 죽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용에 의해서 죽고 385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광이 정벌하러 가서 결국은 구자국을 깼는데 본국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야 나한테 지금 7만 있고 내가 쟤네 깼어. 얘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냐면 지금 여광은 지금 중국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깨졌고 이 나라는 지금 없어졌어. 그리고 딴 게 이제 사부작 여러 개로 이제 야 내가 다음은 나 아니야? 이제 이러면 살살살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는 좀 멀거든요. 이 본토에서. 서북인도, 중국의 서북 쪽이니까 좀 멀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나도 여기서 그냥 굳이 내가 가서 쉽게 말해서 내 상관도 없어졌고, 나라도 없고, 군대는 있고, 7만이면 상당한 군대예요. 7만이면 상당한 군대예요. 이게 지금 300년대 얘기잖아요, 지금. 30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한 군대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후량입니다. 나라를 그냥 세우는 거지. 그래서 내가 황제, 나도 임금이야. 이제 용꼬리보다는 닭머리가 낫다고 기회 봐서 바로 눌러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량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가 수도가 무위예요. 무위, 주천, 장액, 그다음에 도낭 이렇게 사도사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무위에 제가 전에 가니까 실크로드에 가니까 저기에 구마라집 사가 있어요. 구마라집 절이 있는데 저기서 이제 한 16년, 17년 동안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구마라집이. 그리고 여광은 구마라집이나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구마라집이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생체 실험을 한다니까. 마루타, 이래서 술도 한번 먹여보고, 뭐 여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술 먹고 뭐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힘들게 삽니다. 초반에는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게 구마라집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약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왕자 출신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진짜 왕자는 아니지만 자기 엄마가 공주였으니까 왕족 출신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소년 천재예요. 소년 천재. 그래서 아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9살에 벌써 논쟁에서 다 깨버리는 정도의 머리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받들어주거든. 실제로 나중에 구마라집이 저 구자국에서 한참 잘 나갈 때 그 동네에서 설법을 하면요, 그 동네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들의 설법하면 초청으로 가잖아요. 왕들이 무릎을 꿇고 계단을 만들어요. 설법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릎 꿇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 구마라집이 그걸 밟고 올라갑니다. 설법대로. 현장 스님도 나중에 고창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게 실크로드의 어떤 그러니까 불교 왕들이 법사를 존중하는 문화예요. 그런 식으로 대우를 받으면요, 집안 좋지, 머리 좋지, 그 다음에 그런 대우를 받지, 사람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깨에 막 벽돌이 한 20개씩 들어갑니다. 이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안 보여. 여기 사람 있냐? 뭐 이런 거. 근데 여광을 만나가지고 마루타로 떨어진 거예요. 실험용 흰쥐. 갑자기 여기 있다가 비류지카 삼천적 해가지고 여기야. 야, 이렇게 되면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 할 거예요,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여광한테 걸려서 저렇게 당하면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뭐 좀 문제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깜빵에 가 선원 간다고 생각하지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야, 이거 무문관인가 봐. 무문관인가 봐. 야, 이거 한 5년짜리 무문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별게 없으니까. 근데 재벌같이 크게 이렇게 편하게 산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재벌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재벌 감옥은 보통 이렇게 좀 형편 어려우신 분들보다 낫거든요, 그 감옥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왕자의 난 일어나가지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빈살만인가 그 양반이 이렇게 다 장악하면서 거기 왕족들을 하는데 거기는 죽이지는 않는다대요. 그래갖고 이기면 그 사람은 5성급 호텔에서 구금하는 거야. 5성급 호텔의 구금이야. 나 그런 구금 좀 당해봤으면 좋겠네. 아니 죽이는 것도 아니고 5성급 호텔에서 내가 그냥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단 못 나가. 단 못 나가. 그럼 그냥 책이나 번역하고 있지. 공부하면 되나, 공부하면?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산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 우리는 척박하게 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뭐 추락하는 것은 난리가 있다처럼 위에서 떨어지는 높이가 낙차가 클수록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위험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인생이 이렇게 평으로 가는 거예요. 부담이 없잖아. 참 인생 편하게 살았지.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평으로 쭉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다 그렇게 다 선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충격받을까봐 재벌인데도 속이고 그렇게 이렇게 청빈하게 사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니까 거기서 하층민들의 고뇌 이런 거에 대해서 직면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그러니까 밑에 사람을 알 것 같아 사람을 안 봅니다. 신분제가 지금 무너져서 밑에 사람이나 위에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예전에는요 귀족사회나 이런 데 걸리잖아요. 사람을 안 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법이 있어요. 그게 조선시대 최고 악법 중에 하나인데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낮은 사람은 위에 사람을 고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비가 예를 들어서 그 집주인한테 두드려 맞아갖고 죽었어. 고소를 못합니다. 고소를 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아. 그게 이제 조선이 골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해도 윗사람이 부당해도 밑에 사람 무조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살아보셨으면 유교 문화에 그게 상당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어른들이 이렇게 약간 저건 부당한 것 같지만 부당하면 참습니다. 그거에 어떠한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게 사실 세종이에요. 그게 부민고소금지법. 이 나라가 뭐 고소를 뭐 워낙 잘하는 나라라서 근데 그렇게 묶어놨을 수는 있어요. 고소율 1위잖아요. 그래서 군화집이 누구야? 여광 밑에서 굉장히 많이 초반에 고생하다가 이제 구마라집이 살살살 이렇게 여광에게 맞춰주고 여광도 구마라집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를 하죠. 왜냐하면 장군이었을 때하고 국가를 경영할 때는 달라요. 제가 전에 그 숙손통하고 항고조 얘기할 때 했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항고조가 이렇게 교만하게 하니까 그 숙손통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딱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왕국을 만들 때까지는 네 방식으로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창업과 경영이라고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창업이냐 수성이냐 무엇이 어렵냐. 나중에 당세종의 정관정요 같은 데서도 그게 나온다고요. 그 화두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구마라집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대우를 어느 정도 해줘요. 근데 맨 밑에서 한번 굴러봤다가 풀리면 사람이 위아래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불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마라집이 저걸 못 겪었으면 저 여광한테서 저 상황을 못 겪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마라집의 번역이 지금같이 중국민들에게 호소력이 강하지 못했을 거다. 아픔이 있는 사람의 문학이 훨씬 아름다워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하고 간절함이 없었던 사람은 이게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의 번역이 획을 그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국가적인 나중에 후원을 받는다는 거 플러스 자기가 언어에도 능통하고 인도도 다 갔다 오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아픔도 겪었다는 거.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여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좀 다스리다가 이 요웅이 이제 후진의 초대 황제고 요장. 요흥이라고 썼는데 이게 요장이에요. 요장에게 죽고 요흥이 요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진의 2대 황제인데 이 양반이 이제 구마라집을 다시 모셔서 이제 중국 불교를 이렇게 좀 안정시키고 국가적인 안정기에 들어서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하죠. 구마라집을. 후량의
저 여광한테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안 보냅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전쟁이지. 저쪽 지역이 전쟁이 잘 나는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저기는 명분만 있으면 치고 들어가거든요. 왜? 돈이 돼. 돈이 돼. 그러니까 명분만 딱 걸리면 중국과 미국의 이런 경제 전쟁도 마찬가지죠. 딱 뭔가 걸렸을 때 후다닥 하는 이렇게 빨리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 반응 안 보이네. 그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량을 깨고 구마라집을 모셔옵니다. 장안으로. 그 당시 수도가 장안이에요. 그래서 소요원이라고 하는 데다가 역경장을 쫙 치러주고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마라집 한 사람 때문에 두 나라가 깨졌다. 구자국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후량이라는 나라가 무너졌고 이제 그렇게. 그런데 그러면 여광이 죽었느냐? 여광은 그때 안 죽어. 왜? 아니 요웅이 지금 후진의 요웅이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여광의 나라를 깼다 했잖아요. 근데 왜 여광은 안 죽을까? 연대를 자세히 보시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뭐 부관 참시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해서 구마라집이 저기서 한 16년에 17년 동안 있다가 드디어 장안에 와서 뜻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인생 산막이야.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저 무의가 후량의 수도인데 거기 가니까 구마라집사가 있고 구마라집 탑이 있더라. 거기서 한 16년, 17년 살았으니까 탑이 있을 수 있지?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걸 봤냐면 구마라집 혀의 탑이다. 혀탑이다. 진짜 이 혀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 근데 사실 그건 구라고 그 혀 얘기는 혀탑은 장안의 초당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내가 그걸 또 알거든. 혀만 불에 안 타고 사리로 바뀐다. 굉장히 신기한 얘기. 아마 불교의 사리 역사상 혀가 사리가 된다는 얘기는 아마 이건 진짜 들어보기 어려워. 그리고 이 구마라집 이야기에서 이제 또 구마라집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혀 얘기해 준다 그랬죠. 혀 얘기. 구마라집이 거기에 스토리들이 또 다 있어요. 이게 결국은 16년에서 17년간 이 무의 쪽에 후량에 잡혀 있다가 요웅 쪽에 이제 여광한테 잡혀 있다가 결국 401년 5월에 요웅에 의해서 장안으로 옵니다. 장안의 소요원에다가 이제 차려뒀다, 역경장을 크게 차려뒀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혼자서 이렇게 역경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294권을 역경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우리처럼 배 위에다가 노트북 놓고 이렇게 잡작잡작 번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큰 강당을 놓고 체계적으로 합니다. 다 분업을 하는 거예요. 큰 강당을 놓고 이 양반은 특히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인도말이나 저 중앙아시아 어도 특징적인 게 굉장히 많고 저기 중앙아시아 불교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당신은 그런 게 다 능하니까 그 원서를 가지고 딱 보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읽어주고 설명하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걸 또 속기사 같은 사람이 싹 받았어. 그래서 수업과 동시에 번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받아쓰고 그 밑에 사람이 윤문하고 뭐 틀린 거 있나 교정하고 다 분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한 세트로다가 그러니까 그 번역 체계를 만드는 거죠. 지금도 아마 우리 같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제가 만약에 진짜 뜬 사람이거나 형편이 좋은 사람이거나 큰절 뭐 주지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면 아마 제가 책을 쓰고 논문을 쓰면 누가 대신 써줬을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초반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근데 제 상황이 워낙 찌리하니까. 아니, 책도 제가 많이 씁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동작업학과에 치면 42권을 만들었고 논문은 학회 논문 이런 걸 쓰는 거는 제가 우리나라 인문학자에 제일 많은 논문을 써요.
그렇게 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니까 저게 혼자서 할 수 있겠어? 누군가 도와줬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남을 도와주기는 해도 남이 저를 도와줄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녹음하고 치고 그 다음에 교정하고 뭐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집 같은 분은 당신이 수업하고 딱 해서 핵심만 딱 다다다닥 이렇게 이게 읽어주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강의를 하면 이게 번역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준들이 어느 정도 다 갖춰져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 저거 뭐야. 모던 타임즈 영화 보면 그거 있잖아요. 분업 해가지고 딱딱 찰리 채플린이 탁 하면 탁탁탁탁 하듯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역경장에 수많은 대중들이 모인대. 구마라집 제자가 막 3,000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숫자도 잘 이해해야 돼. 공자 제자도 3,000명이라고 나와. 근데 공자 세가나 중리 제자열전 보면 실제로는 한 72명 정도.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유교 배울 때 공자가 평생 만난 사람이 3,000명이 안 될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상투 구라 언어 중에 하나야. 인도에서는 그렇게 많다라는 표현을 84,000 뭐 저거 뭐 아쇼카 대왕이 뭐 84,000 탑을 세우고 뭐 84,000 법문을 설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다라는 뜻이면 중국에서는 3,000 제자 이러면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로 보통 얘기를 해요. 3,000 제자였는데 한 명이 집에 가가지고 2,999명이 됐네요.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문중자 왕통이 3,000명 제자가 있었다는 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 레벨에 오르면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진짜 3,000명이 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굉장히 제자가 많았던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저 정도 명성에 이제 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불교가 확 일어나는 시대였었고 다 거기에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3,000명을 놓고 뭐 수업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마이크도 없고 육성으로 제가 목소리 크게 하면서 답사 다니고 이럴 때 막 소리 질러도 100명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100명 쉽지 않아. 그래서 아무튼 많이 있었던 건 맞고 그 뒤에 동참하는 것만 가지고도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개떼같이 있었던 거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스님들이 예전에 법문하실 때도 뭐 불교국가 시절이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스님이 딱 뜨기만 하면 아이돌 뭐 하듯이 그냥 그 근처가 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기만 해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한번 봤었지. 언제 봤었냐면 교황 왔을 때 86년인가. 제가 그때 또 중학생인가 이랬는데 국기를 흔들고 나갔던 기억이 서울의 모든 학생을 동원해서 국기를 흔들었다니까요. 이거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처럼 뭐 이렇게 동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학생들한테 그거 시키면 아마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내려오고 막 이래야 될 걸. 어디 근데 그때만 해도 막 교련 막 있고 이러던 시절이니까 뭐 또 그때만 해도 우리 생각이 없어가지고요. 아무 없어서 학교 안 가고 흔든다더라 그러면 그게 행복이요. 수업 안 한다더라 행복이에요. 그런 좀 슬픈 또 그게 있지. 그래서 내가 타종교 지도자에 또 이렇게 오실 때 흔들었었다는 참 재밌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대중들이 있었고 이 요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흥이 구마라집을 존경했는데 구마라집을 존경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구마라집을 대단하게 봤는데 어차피 저 여광 밑에서 파괴를 했잖아. 그러니까 마누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인의 씨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했냐면 상태 좋은 여자 10명을 넣어줘. 그렇게 해서 이제 씨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인간은 동물하고 크게 다른 점이에요. 제가 늘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동물은 그렇게 순종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짜 뛰는 거는 불과 몇 년밖에 안 되고 단기간이고 나머지는 종마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수한 종자를 남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역에서 은퇴했어도 수상 경력이 좋고 이러면 종마로도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그러면 그 말은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요. 뭐 상상해봐. 근데 인간은 아버지가 똑똑하다고 자식이 안 똑똑해요. 그 굉장히 희한해. 굉장히 희한해. 그러니까 율곡 집안에도 애가 삐리하고 퇴계 집안에도 삐리하고 지금 뭐 이렇게 정치인들도 아주 대단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뭐 아버지가 너무 대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아버지가 똑똑하고 자식이 똑똑한 집이 한 2집 정도가 꼽힌다. 그게 하나는 원효. 영험하지. 예, 원효하고 설총. 그게 신라 십성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 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때 사계 김장생과 신독제 김집. 그건 이제 약간 레벨이 떨어지지. 김집은 조금 떨어지거든. 뭐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때 이 시도를 했는데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별로 그게 희한하지.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진짜 말처럼 말이나 안 그러면 진돗개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내려가면 그러면 진짜 우열반이 확 나뉘는 거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귀족 사회 때 우열반이 확 나뉘었겠지.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모르겠어.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계속 잘 나가는 집은 머리 좋고 뭐 잘생기고 쭉 이렇게 좋은 유전자로 계속 내려가고 이쪽은 계속 매룡으로 가면 신분제가 이게 진짜 견고해질 것 같은 딱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간은 개천에서 용나는 게 가능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너무 안정돼서 개천에서 용나기 참 어렵지만 개천이 말라서 그래요. 수자원이 고갈돼가지고 개천이 말라서 용 나오기 힘들지. 그 용은 안 나오고 이 용이 나오지. 용 나온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10명을 넣어도 안 돼요. 그게 저게 없었는가 봐. 자식이 있는데 전멸이에요.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는다. 그거는 호랑이니까. 사람은 안 그렇더라고. 사람은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역경장에서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도 아니고 스님이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의 불교 학자인데 스님은 아니야. 10명이니까. 기본 하나 있고 플러스로 10이 더 있어요. 이거 한 명만 더 오면 예수다. 그냥 안에서 뭐 한타스가 나와 지금.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저 양반을 존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가 안정이 되면 사실 이런 분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 때만 저런 분이 유명한 분이 2분 있어요. 저 구마라즈 말고 한 분이 더 있어. 이게 좀 특이한 분이 하나 더 있어. 이 구마라즈는 법사고 구마라즈는 법사인데 약간 불교를 잘하는 전직 스님이었던 분이고 스님인데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를 좋아하는데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삼거화상이라고. 현장 스님의 제자인 규기 스님입니다. 규기 스님을 다닐 때 그렇게 다녔대요. 앞에 경전을 한 수레는 경전이고 자기는 2번째 수레 타고 3번째는 먹을 거하고 여자가 있대요. 이거 뭐요 도대체? 그래서 삼거화상 사람들이 이게 꼬는 거야 이제. 이제 꼰다고. 그러니까 머리 좋고 대단한 건 대단한 거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이 이제 구마라즙한테 배우는데 구마라즙이 자기도 이제 쪽팔리지. 저기 이제 스님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쪽팔리지. 그러니까 구마라즙이 법상에 딱 올라가면 첫 마디가 그거라는 거잖아요.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내가 설하는 법을 봐라. 법을 봐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나라는 사람을 보지 마라. 마치 뭐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사건이. 그게 불타발타라고 하는 인도 스님이 장안에 옵니다. 언제? 406년. 구마라집이 401년에 왔으니까 구마라집이 이미 장안불교를 장악하고 있어. 후진의 쉽게 말해 수도에서 잘 나갈 때야. 전부 구마라집으로 이제 싹 쏠릴 때 사람들이 쫙 이렇게 거기 이제 두 종류가 있었겠지. 구마라집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존경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험도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유 그거는 뭐 잠깐이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덮어주는 경우도 있고, 원효를 보는 인식도 그렇다니까. 이 한국 불교 안에서 원효를 보는 인식도 그래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야, 이건 맞는 거고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한번 좋아하면 흠이 있어도 그냥 안간하면 받아줘요. 그래서 사회마다 그다음에 어떤 시대마다 이런 기준들이 좀씩 달라요. 그런데 동아시아가 의외로 그런 쪽에 좀 관대합니다. 그래서 뭐 영웅은 뭐 미인관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저 그런 식으로다가 여자 문제를 좀 관대하게 봐줘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올바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하고 술에 대한 문제, 주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 취해서 잘 몰랐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가 있어, 이 동네에. 예. 어떻게 보면 그게 가중처벌을 받아야 될 문제인데, 거꾸로 이게 좀 봐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마라즙이 너무 대단하니까 거기에 이제 홀려가지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인도 사람이 온 거야. 번역하면 불현이야. 인도 불타발타라가 딱 와가지고 보니까 야, 그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봤겠지. 장안에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단한 사람 자체를 본질로 봐야 되나?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뭐냐면 구마라즙을 스님으로 볼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인도 사람은 못 참았을 겁니다. 인도 사람은 못 참았을 겁니다. 중국 사람은 그거를 그냥, 동아시아 사람들은 정예 문화 뭐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포장해 줄 수 있는데, 인도 사람은 저걸 못 참았을 겁니다. 딱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행간이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행간이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인도 스님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인도는 출가 제가가 완전히 분리된 문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출가 생활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야, 거기 잘 나가는 스님이 있대. 그래서 가봤더니 첩이 10명이래. 뭐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표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뭔가 기록은 없는데 린치를 당한 것 같아. 상상. 그러니까 구마라즙은 사과를 했겠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삐리해서 그래요. 뭐 이렇게 했겠지만, 당신이 들어가고 난 뒤에 뭐 제자라 그걸 따르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너 일로 좀 와봐.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 양반이 뜬금없이 여기서 좀 있다가 강남의 여산교단으로 갑니다. 여산 혜원 스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FM주의자입니다. 왜 구마라집 교단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강남까지 가가지고 여산 혜원 스님한테 갈까? 굉장히 재밌죠. 혜원 스님하고는 기가 막히게 맞았을 겁니다. FM주의자. 혜원 스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실 때 너무 기력이 떨어지니까 꿀물이라도 좀 드시죠. 그랬더니 그 율장에 있나 찾아봐. 이렇게 했었다는 분이니까 이건 뭐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엄격주의자.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인도 분보다 더 엄격주의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 맞춘 거죠. 그래서 요게 그런 식으로 린치를 당했다 뭐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정황상 왜 저 사람이 절로 갈까를 이렇게 보면 그려져. 물론 제 생각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들을 공부하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답을 낼 수 있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왜? 없는 걸 말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그냥 대충 재미로 재미로.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강남교단으로 가서 강남의 여산교단으로 가서 마하승기율 40권 이게 율장이 4분율, 5분율, 10성률 그 다음에 저 마하승기율, 유부율 이렇게 해서 6부율이라고 하거든요. 그중에서 저 마하승기율 저 대중부율입니다. 저거를 번역을 하세요.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율장이 처음에 번역되고 있는 지금 상계예요. 그러니까 회원 스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화엄경을 번역해요. 이게 60권짜리. 예, 60권짜리. 이게 진역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때 이제 한번 번역하고, 그 다음에 축천무 때, 이제 80권 화엄경, 그 주본, 축천무 시절이 당나라가 아니고 잠깐 당기가 황제하면서 주나라라고 국호를 바꿨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본 화엄경이 나오는 거고, 그건 이제 80권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반야라고 하는 분이 40권짜리, 그거는 별본입니다. 나중에 이제 화엄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엄종의 가장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저 화엄경을 번역하신 분이 저 물타발타라예요. 그래서 의상스님 유학하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80권 화엄경이 번역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의상스님은 60권 화엄경 가지고 텍스트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두 개만 해도 100권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뭔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삐그러져서 일로 왔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마라즙이 이제 저런 소요로부터 자기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매번 역경장에 올라와가지고 법상에 앉으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설하는 것만 봐라. 자기도 창피했던 거지. 창피했던 거지. 그리고 그런 창피한 걸 아는 게 그나마 올바른 사람이에요. 창피한 것마저 모르면. 그러니까 구마라집이 저는 아까 그 규기 스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규기 스님은 술에 싣고 다녔다니까. 야, 이거 뭐 장난해? 야, 이거 좀.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원효의 행동도 이런 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좀 웃기는 행동들이라고. 근데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서 부처님이 계셨으면 저런 사람들을 받아줬겠나? 완전히 아웃입니다. 완전히 아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웃입니다. 아웃은 아웃입니다. 아웃부터 시작입니다. 봐주고 시작이 아니고 아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게 컴플렉스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한 말이 뭐냐면, 구마라집 하면 이제 번역 얘기인데, 번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과 인도 말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번역해서 주는 게 마치 음식을 씹어주는 것과 같다. 어린애들이 음식을 못 먹을 때 이렇게 이유식이라는 걸 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유식이 이제 병에 든 게 있었고, 그게 제가 크고 나서 나온 거고, 아마 저만 해도 그런 이유식을 못 먹었을 거예요. 병 이유식은 없었고 그냥 미음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줬었지. 여러분들은 그냥 살았지. 뭐 이유식이 뭐가 있겠어. 그냥 생존력이 좋으면 사는 거고, 생존력이 안 좋으면 그냥 죽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사자하고 인간하고 똑같았잖아. 그 당시에는. 여럿을 낳고 살아 돌아오면 내 새끼. 왜 사자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거짓말일 거예요. 뭐 높은 데서 떨어뜨려가지고 올라오는 것만 뭐 한다 이러는데, 지금같이 막 사람이 귀하고 애들이 귀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진짜 막 바글바글 하던 흥부집 같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7을 낳았다는 둥, 뭐 저 집에는 뭐 애들이 뭐 7, 8 막 이렇게 하고, 또 게다가 또 혼자서 낳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또 그런 남성분은 막 이어달리기도 시키고 동시에 또 막 하고, 엄마가 한 명 늘었어요도 있고 막 별집이 다 있었거든. 그리고 그게 일상적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상하게도 안 봐요. 그 집은 그렇대. 그냥 그런 정도였지. 야, 이거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자유당 때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회의원이면 그 당시에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첩 두지 말자고 발언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첩은 두지 맙시다. 바람 피지 말자가 아니고 첩 두지 말자. 그러니까 자유당 때까지 첩이 있었다니까. 첩이.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거를 제가 봤었는데 이렇게 보면 첩하고 본부인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살아.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일 거예요. 근데 아니 여러분도 보셨었잖아요. 저 안 본 것 같은 저런 눈빛 하지 말고 형님 동생 하면서 살고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웃기지. 그 부적책 보면 본처가 첩 뛰는 부적도 있고 첩이 본처 뛰는 부적도 있거든. 야리해. 동의보 가면은 사람 안 보이게 하는 은신술 쓰는 약도 있고. 제일 부적 중에서 웃기는 거는 열쇠 푸는 부적. 자물쇠가 무기인데 그 부적을 붙이면 열린대. 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가시가 박혔는데 안 빠질 때 부적을 붙이면 가시가 나오는 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인데 지금 같으면 바늘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하면 뽑을 수 있잖아요. 바늘 만드는 기술이 조선 후기에 제대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업을 천시하다 보니까 바늘 기술이 없어서 수입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바늘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농업 일을 하다 보니까 가시 같은 게 박히게 되고 그 박혔을 때 이 사람이 뺄 수가 없는 거지. 뭐 쪽지기가 제대로 되는 게 있어. 뭐가 있겠어. 너무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하니까 거기에 부적 너무 슬프지 않아 이게? 이게 부적 붙인다고 나오겠냐? 이게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도 이거랑 인과관계가 성립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슬프지. 저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깝지.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런 거에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집이 이제 번역의 기준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운율 중심이기 때문에 암송해야 되니까 이렇게 외우는 중심인데 이쪽은 그렇게 외우는 방식이 아니고 서사 이렇게 서술형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못 먹는 사람에게 음식을 씹어서 주듯이 그렇게도 했었는가 봐.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이유식 줄 때 이렇게 씹어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플 때도 지금은 할머니가 만약에 그렇게 씹어서 어린애 주면 애 안 보지. 비밀번호 바뀐다 진짜. 씹어서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는 혀에다가 올려가지고 숟가락을 식혀서 아니 저는 그런 것도 봤었어요. 저는 그런 걸 안 먹었습니다. 나 그때도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다. 나 그냥 좀 아프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양분을 넘겨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는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전달은 시켜줄 수 있지만, 그 재료의 맛 자체를 다 잃어버린다. 그게 지금 번역의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이제 구마라즙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설한 거. 그러니까 단순히 법문을 한 게 아니고 그 법문한 게 다 책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거기에 오류가 없다면, 틀린 게 없다면 내가 죽고 나서 화장했을 때 혀는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멋있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소명, 자기가 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지. 내가 이거는 딴 건 몰라도 내가 처분이 있어도 내가 내 일 하나는 똑바로 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행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 것까지 이걸 연결시키지 마.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자신 있어. 그래서 끊어봐. 그러니까 자기가 늘상 얘기한 게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나를 보지 말고 내 법을 봐라. 내가 말하는 이게 설하는 걸 봐라. 라고 얘기했고 죽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나 저 인도식 사고를 하거나 유럽식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거 끊어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냥 하나로 묶어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허물이 있어도 그건 내 자식인데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 화장을 했는데 이거 남았대. 다 타고 남았대. 이게 굉장히 진기한, 그게 혀사리에 대한 얘기예요. 혀사리. 그런데 전에 제가 이 무의에 가니까 구마라집 사가 있고 거기에 그게 있다라고 이게 있대, 이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 타고 혀만 나오면요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혀가 이렇게 빨갛게 빛이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혀가 우리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짧은 것 같죠?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야, 그거 화장했는데 사리 수습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혀가 으이씨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저 사람들은 무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무위는 구마라집이 저기에서 16년, 17년 동안 살기는 했지만 저기는 경전을 번역하고 돌아가신 데가 아닌데 저기에 저 탑이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초당사에 있어요. 장안에 초당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거기에 이 핫탑이 있습니다. 네, 그게 구마라집 부도예요. 구마라집 부도. 그 부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제가 뭐 장안, 지금은 서안입니다. 서안에 여러 번 갔죠. 진짜 뭐 7번, 8번씩 갔는데 그 탑 안에를 거기 주지 스님이 열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지 스님 허락을 받아야 열쇠를 열어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도 보고, 그게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부도 중에 하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마라집 어떻게 보면 좀 기구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혀하고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백제에도 혀만 나온 분이 있다. 그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해연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연이 스님 이름입니다. 스님 이름. 법화경을 뭐 설하고 경전을 잘 설했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에 대해 생각을 했대. 그렇게 해서 명상주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을 구했다, 고요함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해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법사에서 막 이게 잘 날리는 법사에서 이제 명상하는 사람으로 말 안 하고 다 혼자 살면서 그렇게 180도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입 닫고 갑자기 참선합니다 이러면서 무건 이렇게 달고 있는 거지.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죽을 때 되면 그럴 거예요. 죽을 때 되면.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혼자 이렇게 살고 있었대요. 혼자 살고 있었대요. 갖고 계속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죽었더니 그거를 도반들이 그 양반 유해를 이렇게 동굴에 넣었더니 안 썩는다는 거거든. 근데 하루는 호랑이가 와서 뜯어 먹었대. 다 먹었는데 혀만 남겼대. 혀만 남겼대.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개의 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끝까지 질주한 혀, 하나는 완전히 반대의 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완전한 말을 하려고 했던 사람, 한 사람은 엄청 말을 잘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던 혀. 어떤 혀가 더 위대한 혀인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전혀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리고 구마라집 제자가 이렇게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집사철이라고 합니다. 나집사철. 구마라집에 4명의 밝은 제자, 철학자 4명의 대표적인 사람. 관중지방 사람, 이게 장안이 관중이기 때문에 관중에 있는 4명의 선생, 자자는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승조, 도생, 도융, 승예예요. 이 두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무진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반야 공사상을 이해한 최초의 중국인, 거의 그런 식으로 볼 정도의 대단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승조. 반야공의 이해자. 그 다음에 도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도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도노설. 지금 선종에서 말하는 도노설. 그 다음에 불성사상. 도노 불성사상의 정립자예요. 그러니까 구마라즙 문화에서 거의 다 나온 거지. 구마라즙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승을 배웠지만 결국 반야공사상이 구마라즙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이 승조에 의해서 거의 뭐 이제 삼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초당사에 가면 삼론조정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삼론학파. 중론, 백론, 십이문론. 그러니까 그 반야공사상을 논서로 편집한 게 삼론이거든요. 그리고 성실론이라고 대승과 소승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섞으면 사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승조라는 사람, 다음 시간에 이제 승조를 얘기해 줄 건데 승조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거 한번 봐봐. 연대 한번 봐봐. 연대. 몇 살에 죽었는지 보이세요? 31살. 야, 31살에 죽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게 나와. 승조보다 더 일찍 죽으면서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필입니다. 왕필. 이 사람 연대 한번 봐봐. 24세 죽어요. 우리 나이로 24. 만 23. 여기 지금 만 30. 우리나라로 31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참. 저런 나이에 죽으면서도 업적을 남긴다는 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23이면 아마 여러분들 자녀분 나이도 그 정도 이상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지금 얘가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저기는 벌써 이 왕필이 원래 그 예전에 그 위진 현악 얘기할 때 저 조조의 위나라 때 현악이 유행했었다. 삼현악 이래서 노자, 장자, 주역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 현악의 스타트를 끊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 왕필이에요. 왕필이 10대쯤에 썼을 거예요. 10대 말에 썼을 거예요. 노자의 주석서를 써요. 노자주 주석서. 그리고 주역의 주석서를 써요. 노자, 장자, 주역이 삼현학이라 그랬잖아요. 세 개의 오묘한 학문. 요 두 가지를 쓰는데 노자 주석이 유명한 게 2000종이 있어요. 현존하는 것만 2000종이. 노자가 워낙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율곡 2도 노자주를 씁니다. 순원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거 고등학교 때인가 읽었었는데 그런 책들이 있어. 지금까지 왕필의 노자 주석을 능가하는 책이 없습니다. 이 반응은 뭐야? 10대 후반에 썼다니까. 10대 후반에? 10대 후반에? 욕 나오지? 욕 나오지 않아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뭐 이런 생각 안 들어? 저는 저런 걸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짜증 더럽게 나지. 저 어떻게 이겨?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 대기만성 웃기고 있네. 대기만성도 이게 레벨이 있다. 레벨이. 저 사람은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했는데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셀러리맨 열심히 해서 삼성 주식 사면 나중에 삼성 회장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기만성 세세생생 안 죽고 신성이 돼서 수백억 겁을 살아야 삼성 사갔다. 안 돼. 이게 이런 사람 걸리면 골로 간다니까요. 이 주역주는 주역이 이 사람께 쭉 내려가다가 북송시대 때 정이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천의 역전. 그 다음에 남송시대 때 주희의 본의. 이게 나오기 전까지 이게 안 깨집니다. 이걸 주역 전이대전이라 그래요. 역전, 본의, 그래서 전이대전. 그래서 요거는 깨졌고 요거는 나중에 깨지고 이거는 안 깨져요. 그래서 이 시대도 또 현악 시대 때 이 왕필 말고 하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족격인 사람이고 그 밑에 왕필은 노자 쪽이고 그다음에 곽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를 주석한 사람이고 하상공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 이 곽상 주석도 기가 막히거든. 우리가 예전에 제가 성대 대학원 다닐 때 저거 보다가 때려쳤지. 어려워. 못하겠어. 이거 어려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아주 유명한 재밌는 선승이 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저 곽상의 주석 가지고 뭐라고 약을 파냐면 곽상이 장자 주석을 낸 게 아니고 장자가 곽상을 주석했다.
굉장히 알딸딸한 얘기예요. 주석이지만 실제로 일가를 이루어서 장자를 능가했다. 이해가 됩니까? 그거를 멋있게 그렇게 선적인 반어법을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원효를 주석한 게 아니고 원효가 나를 주석했다. 내 책을, 내가 원효를 주석한 책을 썼는데 너무 잘 써가지고 원효도 보면 어유 이게 내 거야? 이렇게 굉장히 재밌지. 그래서 이 승조라는 사람, 불교식으로 말하면 현장 스님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요. 구마라집, 승조, 도생 뭐 그런 양반들을 이제 갈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는 현장 스님입니다. 이것도 원효 이런 분은 게임이 안 됩니다. 원효 의상이 다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중국 유학을 2번씩이나 뭐 가고 뭐 가다가 빠꾸 맞고 뭐 실패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웅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까지로 해서 구마라집 끝내고 구마라집의 제자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요 승조 이게 반야공사상 얘기예요. 반야공사상. 반야공사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반야신경. 그 다음에 연불 할 때 이럴 때 보면 맨 끝에 사시든 언제든지 늘상 하는 얘기예요.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나우 마하바냐 바라밀. 그 마하바냐 바라밀이 반야신경이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고 이게 반야신경과 더불어서 이게 반야경인데 반야경이 600권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야신경이 아주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마하바냐 바라밀이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계속 쓰는 거고 이게 반야부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금강경.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언제 하겠어요? 그래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써 이제 구마라집은 마치고 이제 좀 더 심화되는 도안이 터를 잡고 구마라집이 건물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더 심화돼서 확대돼 가는 내용들을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